후보자님, 연임 후보자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이번 아까 청문 요청서에서도 봤듯이 이번에 그 연임 후보자로서 그 요청된 부분이 그 안정적인 그 통화 신용 정책을 운영했다. 네. 그리고 그 재정 당국과 그 정책 소통 그리고 그 공조 관계가 굉장히 좋아서 그 재정 당국과의 그 소통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연임 후보자로 되시는 데 있어서의 그 중요한 이유가 됐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화 스와프 그 체결 그리고 신규 체결 이런 부분을 해서 이 외환 안정망 구축 이런 것들이 그 주요 이제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정부에서 그 어쨌든 그 연임이라는 부분을 고려하게 된 부분이 어찌됐든 그 중앙은행인 그 한국은행으로서의 한국은행에 대한 그 존엄성 인정하고 그리고 어떤 그 중립성과 독립성을 이번에 확실하게 좀 그 실현시키겠다는 의지가 이게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한국은행이 어떤 그 진영 논리를 뛰어넘어 가지고 이러한 그 독립성까지 이렇게 보장받지 못했지만은 이번에 그 연임이 한국은행 독립성 측면에서 어쨌든 그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의원님 의견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특별한 그 결격 사유가 뭐 지금 이제 우리 후보자님 발견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아마 그 현재 그 중앙은행 독립성을 위한 그 수장으로서 연임이 그 관례화되어 있는 그 해외 사례처럼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그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연임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그 보장이 되는 이러한 그 선례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큰 틀에서의 어떤 그 독립성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중립성 이런 조치들은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이 그 아직까지 그 세부적인 정책 그리고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독립성 확보가 굉장히 좀 미흡하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후보자님께서 아마 이제 연임이 되신다면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 가지고 실질적인 그 한국은행의 독립성 확보에 정말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계속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열석발언권 이제 제도가 이제 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그 국감 과정 속에서도 그 경제부총리나 우리 한은 총재님께서도 그 열석발언권 폐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열석발언권은 사실상 지금처럼 그 정부와 한국은행 간의 그 다양한 그 협의 채널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그 과거 이제 한은 설립 당시에 했던 그 상황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열석발언권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열석 발언권은 좀 존치하는 것이 이렇게 필요성이 저는 이렇게 낮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그 독립성 이게 그렇게 그 지금 크게 효용성이 없으면서도 이렇게 독립성을 훼손된다고 지적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은 빨리 좀 폐지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 협의를 좀 해서 해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금융통화위원들의 임기 문제가 또 이제 그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명권자와 최소한 임기를 같게 하거나 아니면 임명권자보다 길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임명권자가 있는 상황에서 재신임, 연임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친정부적 입장이 될 수밖에 없지 않니 이런 부분인데, 지금 어쨌든 개헌이 지금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 논의와 맞물려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임기 문제가 이제 또 뭐 4년이, 최소한 뭐 5년이 이상이 돼야 된다고 보고 세계 유수의 은행들도 이제 거의 뭐 5년 이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는 개헌 논의와 맞물려서 될 수 있지만은 그 금융통화위원들의 임기 문제, 그것도 이제 그 하는 독립의 이제 또 하나의 그 아주 자그마한 그러한 그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 출연 출자금의 그 정부가 실질적으로 그 출연 출자금들을 그 정부가 그 예산을 세워서 국회 그
예, 예.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한은에서 지금 많이 지금 아직도 많이 네. 지금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것도 좀 시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그 부분들을 팀이 되시면 네. 이제 임명이 되시면 이러한 부분들을 조속히 해서 실질적으로 한은의 독립 그리고 중립성을 강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의견에 뭐 전적으로 같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금통위원회 임기 보장, 임기 연장 문제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아까 저희들이 헌법이라든가 그걸 계기로 해서 또 앞으로 한은법이 혹시 개정 계기될 때 한번 그때 본격적으로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국제금융계에 대한 출자 출연은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는 한은 그 외환보유고로 대부분 저희 납입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정부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그런 필요성은 많이 의원님들께서도 이제 그걸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들도 물론 노력하겠습니다.만은 의원님들도 그런 쪽으로 또 이렇게 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저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님. 금리 인상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은 억제 효과가 있겠죠? 그렇게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 이주열 후보자께서 지난 2014년도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가 소비 제약할 단계까지 접근을 했다. 이렇게 이제 발언하신 건 기억하십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 동안 끊임없이 금리를 인하만 해왔어요. 네. 그 결과가 오늘날 사상 최악의 그 가계부채 현황을 가져왔어요. 1450조 9천억 원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네. 이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러면서 이 문제 제기를 하게 되니까 지난 2016년도 네. 국정감사에서는 우리 후보자께서는 가계부채 증가 등 부작용을 예측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고용 확대, 소득 등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금리를 인하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뒤에 고용 확대가 이루어졌나요? 고용의 개선이 생각만큼은 이렇게 생각만큼은 아니에요. 최악으로 이것도 치닫고 있죠. 지금 청년 실업률을 보면 최악이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고용 실태를 봐도 이런 걸 보면 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독립성이라고 하는 게 그냥 무조건 되고 내 갈 길만 가겠다는 게 독립성은 아니에요. 네. 또 정부 정책에 대해서 무조건 협조하는 네. 그것도 또 아니고요. 근데 저는 한국은행이 해야 될 것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측하고 네. 그런 관점에서 금리 정책을 써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 후보자께서 총재가 되시고 나서 그동안 쓴 걸 보면 정부 정책과 늘 함께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여러 의원들께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과연 지금 대정 투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이 옳으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근본적인 것은 그거 갖고 해결이 안 된다 하는 입장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든지 네. 학력별 노동수급 미스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손을 대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게 우리 후보자의 생각이시죠. 네, 저도 네? 보다 근본적인 것은 네, 근본적인 예. 것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저는 한국은행에서 일관된 생각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재정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랑 일시적인 거예요. 실질적 현실적으로도 나타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작용이 어떤 것이 있느냐. 지금 이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정책 기조는 일자리 창출이에요. 네. 근데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주도 성장을 통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 근데
뭐 아까 다른 동료 의원들께서도 여당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론적으로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예. 그것이 긍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도 정확하게 지적을 해서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을 통해서 보면 국내적 여건을 통해서 보면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지금 조성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지금 그 환경이 네, 방향성으로 보면 그렇게 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런 환경은 금리를 인상하게끔 만드는데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을 요구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후보자 입장은 어떻게 정리하시겠어요? 아니, 저희들은 뭐 그런 정부의 어떤 미시적인 정책에 그 미트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야말로 거시경제, 물가, 금융 안정을 보고 어떤 것이 국민 경제에 가장 바람직한가 네. 그걸 보고 저희들이 근데 합니다. 지금 네. 후보자께서 반면교사로 삼으시라고 네. 지금 지난 4년의 실적을 말씀을 네. 드린 거예요. 네. 그러한 관점에서 후보자는 금리를 인하해왔다라고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의도했던 성과들을 못했고 지금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만큼 그것에 대해 독자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네. 일정 정리를 하고 그것만이 한은의 독립을 네. 보장하는 거고 그것이 마지막 네. 경제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가지고의 그 보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라는 거예요. 네. 네. 의원님 그 말씀하신 건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그걸 이제 명심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해나가야 되고요. 근데 이제 저들이 좀 해명드리고 싶은 건 저들이 통화정책이 정부 정책에 휘둘려서 정부 정책에 맞춰서 했다고 하는 그런 비판은 저희들로서는 선뜻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다. 2014년 4월 한번 되돌아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때는 물가가 0%대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있었고 심지어 저희들 한국은행에 대해서 왜 제로금리까지 우리는 못 가느냐고 하는 비판이 대단히 많았던 상황입니다. 그때는 가계부채의 문제도 없진 않았습니다만 우선적으로 꺼져가는 경제를 살리는 게 이게 무엇보다 더 급하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들은 완화 기조로 안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건 통화정책 당국으로서의 가장 그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결과론적으로 나타난 가계부채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은 어떻게 할 건가 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 질문.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정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입니다. 그 후보자님 총재전임 내정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저 한어는 이제 독립성, 자율성, 또 중립성 처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저는 정부 정책과의 협업이나 조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런 경우를 어떻게 좀 이해하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상 통화당국이 하는 정책은 거시정책의 한 파트이기 때문에 여타 거시정책과 어느 정도의 서로 조화는 필요합니다. 근데 행여 그것이 어느 한쪽에 끌려다니는 그런 걸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야말로 자율적으로 하면서도 정부 정책과 가급적이면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쪽을 다 이렇게 추구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군산 GM 사태하고 또 창원 공장 문제 또 조선산업과 관련해서 거제, 경남 거제, 통영, 울산 이런 쪽이 매우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청년 실업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한 위기인데요. 정부에서 지금 4조 원 규모의 추경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는 이런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워낙 실업 문제, 특히 청년 실업 문제가 엄중하기 때문에 그걸 개선하려고 하는 어떤 정부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 여력이 있는 만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은 재정 쪽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단지 다른 위원님 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고 보다 노동 시장에서의 어떤 그 비효율적인 요소는 제거하는 그런 노력을 같이 가는 것이 일자리 창출의 그 근본 해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 평창 평화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이제 4월에 남북 정상회담, 또 5월에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서 예를 들어서 이제 종전선언이 되고 또 북미 평화협정에 이어서 북미 수교가 되고 또 이어서 이제 북일 수교가 되면 한반도를 둘러싼 이제 정치 안보 환경도 급변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그와 연동이 돼서 저는 경제 상황이 굉장히 많이 변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사실은 그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 1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개성공단 건강선 관광 재개를 했고 열었고 또 2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서해 평화협력 체제를 구축했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정책이 성계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지만 지금은 이제 급변 상황을 계기로 해서 굉장히 크게 남북 상황이 변화할 것 같고요. 최근에 며칠 전에 주 인도 북한 대사 개춘영이라는 사람이 개성공단 재개는 물론이고 항해도 해주까지를 포함한 한반도 통일경제권을 앞으로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발언까지를 했습니다. 이런 걸 추이를 보면 남북 경협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한반도 리스크 완화가 우리 경제에 어떤 파급 효과를 낳을 것으로 예측이 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한국 그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 우리나라의 신인도를 결정하는데 상당한 이제 그 요인이 됐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떤 좀 그런 정상화 시도가 만약 결실을 맺어서 좋은 결과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된다. 다시 말해서 국가 경제에 대한 신인도는 많이 높아질 거고 그에 따른 그 기대 효과도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남북 경협과 관련해서 우리 북한연구원, 한국은행, 북한연구원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44건 정도 있고 그 이후에 약 10년 동안 한 7건 정도가 있는데 이 미래 남북 경협이라든지 통일 경제권 이런 걸 생각해서라도 사실은 한국은행에서는 이런 연구 축적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점에 너무 소홀했지 않는가 이런 점을 지적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그 많은 연구 축적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의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각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들이 물론 그런 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앞으로 더 가일층 노력하는 그런 계기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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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여러 대학에서 연구를 하지만 그래도 북한 경제 협력과 관련해서는 한국은행이 가장 큰 역할을 네, 그 발간되는 그 자료 숫자는 이제 물론 그렇게 나타났습니다만 저희 사실상 그 북한 경제실이 그렇게 알게 모르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 저희들 북한 경제 포럼을 만들어 갖고 각계 그 전문가들하고의 수시 포럼 형식으로 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연구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그 북한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과 MOU를 맺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도 저희들이 그 실효성 있게는 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이런 것을 이런 최근 그 지역적 리스크 쪽의 변화도 감지되니까 이걸 계기로 해서 그런 연구를 더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김두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현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양극화라는 건 인정을 하시죠? 네. 다행히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예산과 정책의 중요한 목표로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 격차가 네. 양극화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도 인정하십니까? 지역 격차도 상당히 커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고용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시군이 어디라고 알고 계시나요?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예,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소득이 가장 낮은 시도는 어디라고 알고 계시나요? 제가 취약 지역이 아마 뭐 전북, 강원 아마 예. 이렇게 좀 알고 예, 있습니다. PPT 올려주시죠. 예. 지금 고용률이 전국의 154개 시군 중에 가장 낮은 곳이 전북 익산이고요. 그 다음 낮은 곳이 전북 군산입니다. 그리고 전주조차도 6번째로 낮습니다. 당연히 전북의 1인당 소득이 가장 낮고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렇게 낙후된 지역에서 지금 작년 7월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군산 GM 공장은 폐쇄하고 그 대신 이제 부평과 창원을 살린다. 이런 계획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실 이제 잘 나가는 곳에 집중 지원하는 전략을 택했었죠. 예, 그리고 대마불사였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 또 성동조선, 거제와 통영에는 사실 10년간 10수조 원을 퍼부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 멀쩡하게 1조 원의 흑자를 내고 있던 현대중공업에게 구조조정하라고 압박을 해서 사실은 그 결과로 군산조선소가 폐쇄가 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군산조선소나 군산지행공장은 단 한 푼도 정부의 세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와서는 연명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없습니다. 이건 이제 사다리 걷어차기죠. 그래서 겨우 이제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사실 이미 다 실업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큰 의미도 없는 거지만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이 되니까 거기에 슬그머니 또 성동조선, 대우조선이 들어옵니다. 통영과 거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군산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그동안 10년간 10수조 원의 세금으로 지원을 받았던 그곳에 대한 지원책이 되어버렸어요.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지역경제에 대한 지원 이렇게 해서 금융중개지원대출로 5.9조 원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역경제 사정에 따라서 배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역경제 규모에 따라서 배분을 하니까 낙후지역은 이 지원에서조차도 소외가 됩니다.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중개 지원 대출 지금처럼 이대로 운영하실 겁니까? 네, 위원님 한 취지를 저희들이 직분을 이해하고 저희들이 요건은 이제 기존의 기준을 바꿀 경우에 여러 가지 또 다른 지역에 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떻든 이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저희들이 한번 모든 것을 이제 금통위에서 결정을 합니다. 금통위원들과 이런 기준 재조정 문제를 포함해서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곧 금통위원들하고 협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이제 신문 기사에서 봤는데요. 네. 한은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여분을 활용해서 네. 군산 전북 경제의 어떤 지금 일자리 재난 사태 대응해서 네. 추가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네. 규모는 어느 정도 되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바로 그 지역의 자금 수요도 좀 감안하고 저희 또 여유분의 그 여력도 감안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한 4,500억 정도는 긴급히 좀 그 투입을 할 그럴 생각입니다. 예, 그 기준을 조정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예. 또 추가로 지원하는 문제를 계속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뭐, 하여튼 그 모든 걸 포함해서 말이죠. 그, 한도에 혹시 뭐, 재조정 또는 증액까지 포함해서 또 기준 변경 다 같이 놓고, 한번 좀 저희들이 진지하게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2,300억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예. 사실 인구 비중으로만 따지더라도 한 3,400이 늘어나야 되고 네. 낙후도까지 따지면 한 1,000억, 적어도 1,000억 정도는 더 추가 지원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 그렇게 지원해도 결국 그 차이 실제로 지원되는 거는 10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그냥 무상으로 해서 그 돈을 주는 것이고 이자 차이 이 정도기 때문에 네. 그 액수를 늘리는 거에 있어서 주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걸 제가 어차피 이런 이제 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답은 드리기 곤란하고, 다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상 그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한번 차제에 이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위원들과 좀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하신 4,500억을 일단 집행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추가로 금통위원과 상의를 해서 회의를 해서 기준을 바꾸는 문제 또 그 이상으로 추가 지원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그런 대답이십니까? 그걸 포함해서 저희들이 현재 그 지역본부에 주는 중소기업 지원 자금의 운용 방식이라든가 같은 것을 좀 아마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4,500억 정도의 규모는 저희들이 곧바로 저희들이 그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네. 네. 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남 논산 금산 계령 지역의 김종민 의원입니다. 우리 이주열 총재 후보님 다시 이제 지명되신 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이제 환영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한마디 당부 좀 드리면 연임을 하신다는 거는 이제 어떤 그 한국은행을 이끌어가는데 좀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책임자가 바뀌게 되면 항상 그 조직과 그 업무에 혁신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연임을 하게 됨으로 해서 그 조직과 업무의 혁신 요소가 좀 위축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비록 연임이라 하더라도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를 파악을 하시고 새로운 혁신의 요소들 또는 방향들을 고민하시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당부를 좀 드리고요. 지금 이제 최근에 상황들이 여러 가지 변화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4월, 5월에 예상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우리 경제 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다들 이제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내용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그런 흐름을 타게 되면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좀 해소하는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한국은행 관련해서는 한번 여쭤볼게요. 미국의 연속적 금리 인상, 네. 그래서 금리 역전 가능성도 지금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자본 유출 압력이 증가될 거다. 이 걱정들을 많이 해요. 네. 근데 이런 그 정상회담들이라는 이런 대외 환경이 이런 자본 유출 압력을 완화하는데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물론 이제 이런 남북 관계가 좀 개선이 돼 가지고 그런 리스크가 줄어진다면 그 해외 투자가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경제, 우리나라, 우리 기업에 대한 투자율이 높아질 거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나가는 그런 압력은 완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게 뭐 핵심적인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 자본 유출 압력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따로 제가 한번 다시 질의를 네. 드리는데 좀 너무 낙관하지 마시고 되게 한국은행 답변한테 되게 낙관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낙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남북한 관련된 한국은행 역할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남북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항상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어떤 상황이든지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는 상황도 대비해야 되고 또는 급변 상황으로 인해서 안보적으로 좀 불안한 상황도 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대비가 필요한데 네. 일단 대비를 하려면 일단 현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네. 경제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현실 중에 하나는 통계 현실입니다. 네. 근데 북한에 대한 통계를 한국은행에서 되게 취합해서 발표도 하고 하는데 되게 한국은행 발표를 잘 안 믿어요. 북한의 뭐 GDP 규모라든가 뭐 이런 특히 북한의 이제 무역 통계 같은 경우도 우리 거울 통계라고 그래가지고 그 상대국 북한 교역 상대국의 통계를 가지고 통계를 잡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실제로 북한 우리가 이제 협력의 당사자 또는 우리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북한 경제의 네. 현실적 통계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다. 이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북한 통계 협의회라고 지금 한국은행도 참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통계 협의를 하는 수준 가지고는 네. 그 대개 보면 국정원에서 정보를 취합해 가지고 뭐 통계청이라든가 기재부에서 좀 협의해서 나중에 한국은행이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이런 프로세스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부정확한 정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남북 조선중앙은행과 한국은행 간에 남북 그 통계 협의회 네. 같은 걸 한번 구상을 해보시는 게 어떠냐. 물론 이거는 이제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관계가 좀 그 호전됐을 때 얘기인데 그런 준비를 한번 구상해 보시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뭐 전제적으로 다 다르셨습니다만 우선 정치적인 상황, 정치 관계가 개선이 돼야만 그게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뭐 뚜렷하게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만약 그런 여건이 된다면 그에 대한 저희들도 좀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이거는 뭐 북한에 대한 네,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양자 간에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게 왜 제가 한국은행에 말씀드리냐면 기재부나 통계청에서 하기가 어려운 게 북한의 경제 통계가 가장 정확한 데가 조선중앙은행과 관련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중앙은행하고 달리 상업은행 역할도 같이 해서 모든 지방 단위의 다 지점들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경제 활동이 중앙은행에 거쳐서 이루어지니까 중앙은행의 파트너십이 한국은행이니까 양 중앙은행 간의 경제 통계에 대한 협의 기구를 만드는 게 북한에도 필요하고 남한에도 필요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필요할 때 여건이 되면 가장 먼저 준비된 제안 내지는 시도를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네, 김종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해 이제 우리 경제 성장률이 3.1% 네. 턱걸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이른 거 아니겠어요? 뭐 개선은 좀 되고는 네. 있는데, 그러니까 이 잠재 성장률의 어떤 이 견실한 성장을 위해서 당분간 재정이 확장적으로 어떤 이 확장적 기조가 유지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저희들이 지금의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통화정책도 완화 기조를 이어가고 또 재정이 여력이 없으면 몰라도 여력이 현재는 있다고 보니까 재정도 확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살리는데 긍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한국은행이 우리 GDP 성장률을 당초에는 2.6%로 전망했다가 7월에 2.8%, 하반기에 가서 3.0%로 조정을 했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3.1%로 계산을 했는데 물론 이게 이제 수출 호조세가 가장 큰 원인이 되겠지만 정부가 바뀌고 나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 전환 그리고 추경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한국은행에서 올해 1월 달에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 올해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
민간 소비와 고용 부문에서 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한 대목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하여튼 정부의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본격 추진되면서 민간 소비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가계의 임금 소득 증가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등 가계소득 기반 강화 정책도 민간 소비를 늘리는 요인이 될 것이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 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전세 등 주택가격 안정화로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경우 가계 소비 여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이걸 종합을 해보면 올해 재정 지출의 규모나 내용에 있어서 민간 소비나 고용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예. 오늘 답변도 그렇고 예전에도 우리 후보자께서는 정부 재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늘 주문을 해 오셨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네. 필요성을 강조를 하셨고 심지어 지난해 2월에는 추경의 필요성까지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이라면 소비나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정책 수단 이건 뭐든지 지금 동원할 때 아닌가요? 저희들이 재정 역할이 확대돼야 된다고 하면서 제가 이제 조건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장기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재정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건 아니고 물론 예, 그렇습니다. 경우에 예. 다른 노력도 병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우리 경제 전반의 기초 체력들을 강화시키는 방향에서 네. 그렇게 확장적으로 네. 운영이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정부가 지금 한 4조 원 가량의 일자리 추경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아마 4월 초에 국회에 제출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 추경에 대한 그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추경 규모라든가 그 적정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언급할 상황은 아니고 재정의 어떤 확장적 전략에 네. 비추어 봤을 때. 그래서 재정은 말씀드렸듯이 그 두 가지 원칙, 장기 건전성 유지, 그다음에 또 다른 민간 부분에 어떤 것도 병행하는 그런 노력을 한다면 재정은 어떻든 확정적으로 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인데요. 이게 단순히 통화정책이나 금리 결정만을 하는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경제의 미래를 책임지는 어떤 그런 기관 중에 하나다.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당면한 어떤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나 소득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또 해법도 제시하는 그렇게 기관을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의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 한국은행이 이제 종래 통화 정책에 더해서 우리 구조적인 현안 문제가 워낙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어떤 갖고 있는 정보라든가 또는 경험 또 노하우를 활용해서 좀 해법을 제시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뒤에 고용 확대가 이루어졌나요? 고용의 개선이 생각만큼은 이렇게 생각만큼은 아니에요. 최악으로 이것도 치닫고 있죠. 지금 청년 실업률을 보면 최악이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고용 실태를 봐도 이런 걸 보면 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독립성이라고 하는 게 그냥 무조건 되고 내 갈 길만 가겠다는 게 독립성은 아니에요. 네. 또 정부 정책에 대해서 무조건 협조하는 네. 그것도 또 아니고요. 근데 저는 한국은행이 해야 될 것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측하고 네. 그런 관점에서 금리 정책을 써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 후보자께서 총재가 되시고 나서 그동안 쓴 걸 보면 정부 정책과 늘 함께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의원들께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과연 지금 재정 투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이 옳으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근본적인 것은 그거 갖고 해결이 안 된다 하는 입장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든지 네. 학력별 노동수급 미스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손을 대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게 우리 후보자의 생각이시죠. 네, 저도 네? 보다 근본적인 것은 네, 근본적인 예, 것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저는 한국은행에서 일관된 생각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재정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랑 일시적인 거예요. 실질적 현실적으로도 나타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작용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정책 기조는 일자리 창출이에요. 네. 근데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주도 성장을 통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 근데 뭐 아까 다른 동료 의원들께서도 여당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론적으로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네. 그것이 긍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도 정확하게 지적을 해서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을 통해서 보면 국내적 여건을 통해서 보면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지금 조성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지금 그 환경이 네, 방향성으로 보면 그렇게 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런 환경은 금리를 인상하게끔 만드는데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을 요구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후보자 입장은 어떻게 정리하시겠어요? 아니, 저희들은 뭐 그런 정부의 어떤 미시적인 정책에 미트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야말로 거시경제, 물가, 금융 안정을 보고 어떤 것이 국민 경제에 가장 바람직한가 네. 그걸 보고 저희들이 근데 합니다. 지금 네. 후보자께서 반면교사로 삼으시라고 네. 지금 지난 4년의 실적을 말씀을 네. 드린 거예요. 네. 그러한 관점에서 후보자는 금리를 인하해왔다라고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의도했던 성과들을 못했고 지금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후보자님 연임 후보자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이번 아까 청문 요청서에서도 봤듯이 이번에 그 연임 후보자로서 그 요청된 부분이 그 안정적인 그 통화 신용 정책을 운영했다. 네. 그리고 그 재정 당국과 그 정책 소통 그리고 그 공조 관계가 굉장히 좋아서 그 재정 당국과의 그 소통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연임 후보자로 되시는 데 있어서의 그 중요한 이유가 됐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화 스와프 그 체결 그리고 신규 체결 이런 부분을 해서 이 외환 안정망 구축 이런 것들이 그 주요 이제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정부에서 그 어쨌든 그 연임이라는 부분을 고려하게 된 부분이 어찌됐든 그 중앙은행인 그 한국은행으로서의 한국은행에 대한 그 존엄성 인정하고 그리고 어떤 그 중립성과 독립성을 이번에 확실하게 좀 그 실현시키겠다는 의지가 이게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한국은행이 어떤 그 진영 논리를 뛰어넘어 가지고 이러한 그 독립성까지 이렇게 보장받지 못했지만은 이번에 그 연임이 한국은행 독립성 측면에서 어쨌든 그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의원님 의견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특별한 그 결격 사유가 뭐 지금 이제 그 우리 후보자님 발견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아마 그 현재 그 중앙은행 독립성을 위한 그 수장으로서 연임이 그 관례화되어 있는 그 해외 사례처럼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그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연임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그 보장이 되는 이러한 그 선례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큰 틀에서의 어떤 그 독립성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중립성 이런 조치들은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이 그 아직까지 그 세부적인 정책
그리고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독립성 확보가 굉장히 좀 미흡하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후보자님께서 아마 이제 연임이 되신다면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가지고 실질적인 그 한국은행의 독립성 확보에 정말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계속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열석발언권 이제 제도가 이제 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그 국감 과정 속에서도 그 경제부총리나 우리 한은 총재님께서도 그 열석발언권 폐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열석발언권은 사실상 지금처럼 그 정부와 한국은행 간의 그 다양한 그 협의 채널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그 과거 이제 한은 설립 당시에 했던 그 상황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열석발언권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열석 발언권은 좀 존치하는 것이 이렇게 필요성이 저는 이렇게 낮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그 독립성 이게 그렇게 그 지금 크게 효용성이 없으면서도 이렇게 독립성을 훼손된다고 지적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은 빨리 좀 폐지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 협의를 좀 해서 해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 시장에서 어떤 그 비효율적인 요소는 제거하는 그런 노력을 같이 가는 것이 일자리 창출의 그 근본 해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 평창 평화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이제 4월에 남북 정상회담, 또 5월에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서 예를 들어서 이제 종전선언이 되고, 또 북미 평화협정에 이어서 북미 수교가 되고, 또 이어서 이제 북일 수교가 되면 한반도를 둘러싼 이제 정치 안보 환경도 급변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그와 연동이 돼서 저는 경제 상황이 굉장히 많이 변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사실은 그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 1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했고, 열었고, 또 2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서해 평화협력 체제를 구축했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정책이 성계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지만 지금은 이제 급변 상황을 계기로 해서 굉장히 크게 남북 상황이 변화할 것 같고요. 최근에 며칠 전에 주 인도 북한 대사 개춘영이라는 사람이 개성공단 재개는 물론이고 항해도 해주까지를 포함한 한반도 통일경제권을 앞으로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발언까지를 했습니다. 이런 걸 추이를 보면 남북 경협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한반도 리스크 완화가 우리 경제에 어떤 파급 효과를 낳을 것으로 예측이 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한국 그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 우리나라의 신인도를 결정하는데 상당한 이제 그 요인이 됐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떤 좀 그런 정상화 시도가 만약 결실을 맺어서 좋은 결과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된다. 다시 말해서 국가 경제에 대한 신인도는 많이 높아질 거고 그에 따른 그 기대 효과도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남북 경협과 관련해서 우리 북한연구원, 한국은행, 북한연구원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44건 정도 있고 그 이후에 약 10년 동안 한 7건 정도가 있는데 이 미래 남북 경협이라든지 통일 경제권 이런 걸 생각해서라도 사실은 한국은행에서는 이런 연구 축적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점이 너무 소홀했지 않는가 이런 점을 지적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그 많은 연구 축적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의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각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들이 물론 그런 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앞으로 더 가일층 노력하는 그런 계기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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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러 대학에서 연구를 하지만 그래도 북한 경제 파워와 관련해서는 한국은행이 가장
네. 네, 그 발간되는 그 자료 숫자는 이제 물론 그렇게 나타났습니다만, 저희 사실상 그 북한 경제실이 그렇게 그 알게 모르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 저희 북한 경제 포럼을 만들어 갖고 각계 그 전문가들하고 수시 포럼 형식으로 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연구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만큼 그것에 대해 독자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네. 일정 정리를 하고 그것만이 한은의 독립을 네. 보장하는 거고, 그것이 마지막 네. 경제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가지고의 그 보루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라는 겁니다. 네. 네. 의원님 그 말씀하신 건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그걸 이제 명심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해나가야 되고요. 근데 이제 저들이 좀 해명드리고 싶은 건 저들이 통화 정책이 정부 정책에 휘둘려서 정부 정책에 맞춰서 했다고 하는 그런 비판은 저희들로서는 선뜻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다. 2014년 상황을 한번 되돌아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때는 물가가 0%대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있었고, 심지어 저희들 한국은행에 대해서 왜 제로금리까지 우리는 못 가느냐고 하는 비판이 대단히 많았던 상황입니다. 그때는 가계부채의 문제도 없진 않았습니다만 우선적으로 꺼져가는 경제를 살리는 게 이게 무엇보다 더 급하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들은 완화 기조로 안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건 통화정책 당국으로서의 가장 그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결과론적으로 나타난 가계부채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은 어떻게 할 건가 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 질문.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정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입니다. 그 후보자님 총재전임 내정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저 한은은 이제 독립성, 자율성, 또 중립성 처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저는 정부 정책과의 협업이나 조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런 경우를 어떻게 좀 이해하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상 그 통화 당국이 하는 정책은 거시 정책의 한 파트이기 때문에 여타 거시 정책과 어느 정도의 서로 조화는 필요합니다. 근데 행여 그것이 어느 한쪽에 끌려다니는 그런 걸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야말로 자율적으로 하면서도 정부 정책과 가급적이면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쪽을 다 이렇게 추구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군산 GM 사태하고 또 창원 공장 문제, 또 조선산업과 관련해서 거제, 경남 거제, 통영, 울산 이런 쪽이 매우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청년 실업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한 위기인데요. 저 정부에서 지금 4조 원 규모의 추경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는 이런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워낙 실업 문제, 특히 청년 실업 문제가 엄중하기 때문에 그걸 개선하려고 하는 어떤 정부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 여력이 있는 만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은 재정 쪽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단지 다른 의원님 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고 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통화위원들의 임기 문제가 또 이제 네.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명권자와 최소한 임기를 같게 하거나 아니면 임명권자보다 길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임명권자가 있는 상황에서 재신임, 연임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친정부적 입장이 될 수밖에 없지 않니 이런 부분인데, 지금 어쨌든 개헌이 지금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 논의와 맞물려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임기 문제가 이제 또 4년이, 최소한 5년이 이상이 돼야 된다고 보고 세계 유수의 은행들도 이제 거의 5년 이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는 개헌 논의와 맞물려서 될 수 있지만은 그 금융통화위원들의 임기 문제, 네. 그것도 이제 그 하는 독립의 이제 또 하나의 그 아주 자그마한 그러한 그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 출연 출자금의 그 정부가 실질적으로 그 출연 출자금들을 그 정부가 그 예산을 세워서 국회 그 격해 예, 예. 지금 한은에서 지금 많이 지금 그 아직도 많이 네. 지금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것도 좀 그 시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그 부분들을 좀그 팀이 되시면 네. 이제 임명이 되시면 그런 부분들을 조속히 해서 실질적으로 한은의 독립 그리고 중립성을 강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의견에 뭐 전적으로 같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금통위원회 임기 보장, 임기 연장 문제라는 것은 이제 아직 아까 그 저희들이 헌법이라든가 그걸 계기로 해서 또 앞으로 한은법에 혹시 개정 계기될 때 한번 그때 본격적으로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국제금융교회에 대한 출자 출연은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는 한은 그 외환보유고로 대부분 저희 납입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정부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그런 필요성은 많이 의원님들께서도 이제 그걸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들도 물론 노력하겠습니다만은 위원님들도 그런 쪽으로 또 이렇게 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저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님. 금리 인상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은 억제 효과가 있겠죠? 그렇게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 이주열 후보자께서 그 지난 2014년도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가 소비 제약할 단계까지 접근을 했다. 이렇게 이제 발언하신 건 기억하십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 동안 끊임없이 금리를 인하만 해왔어요. 그 결과가 오늘날 사상 최악의 그 가계부채 현황을 가져왔어요. 1450조 9천억 원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러면서 이 문제 제기를 하게 되니까 지난 2016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우리 후보자께서는 가계부채 증가 등 부작용을 예측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고용 확대, 소득 등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금리를 인하했다.